진우야, 이제 그만 나가! 고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진우가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고! 우리는 더 이상 널 돌볼 수 없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고모. 제발요.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진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당장 나가! 고모가 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은 금세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고 골목길 곳곳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개천을 이루고 있었죠.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고모집은 오래된 단층집이었는데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밤새도록 드르륵드르륵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진우는 고모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이 집에 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갈 곳 없던 진우를 고모가 걷어준 것이었죠. 하지만 고모는 늘 진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다 진우를 바라볼 때면 표정이 굳어졌고 무엇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우는 정말 조심성이 없어. 고모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뭘 해도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믿음이 안 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우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친척들은 모두 진우를 떠넘기려고만 했으니까요. 이날도 진우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아끼는 그릇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다뤘어요. 특히 하얀 도자기 접시는 고모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고모부에게 받은 선물이라서 평소에도 이 접시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바람까지 불어와서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이런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서 집안 공기도 눅눅하고 습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그 하얀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비누를 묻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누 거품 때문인지 아니면 손에 힘이 빠져서인지 그만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하얀 접시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급하게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부엌 바닥 곳곳에 흩어졌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진우가 중얼거리며 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뭐 하는 소리야? 고모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고모가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고모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야?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고모. 정말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고모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 접시에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고모부와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소중한 가르시였습니다. 이 접시가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접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는 몰라. 진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말로 이게 다시 돌아오니?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넌 정말 조심성이라는 게 없어. 맨날 말로만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결국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고모는 한숨을 크게 쉬며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 고모부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 학비도 마련하기 벅찬데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려와서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도 함께 불어와서 창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까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야. 진우는 고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모.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고모가 마지막 조각을 주워 담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네. 진우가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 우리는 더 이상 널 돌볼 수 없어. 고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접시 하나 깨뜨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있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을 내쫓는 건가요? 이런 장마철에 갈 곳도 없는 10살짜리를 말인가요? 고모, 제발이요.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진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고모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 고모부가 일터에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고모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의 것처럼 단호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옷가지 몇 벌을 대충 싸 넣었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학용품,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이 전부였거든요. 고모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진우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가거라. 고모가 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보자기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대비가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어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은 금세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고모가 이미 문을 닫고 있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이어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까지 들렸죠. 그 소리는 진우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차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비에 젖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젖은 신발이 질척질척 소리를 내며 무릉덩이를 지나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 한가운데 10살 진우는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장마 속 어둠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진우는 골목 어귀의 작은 처마 밑에서 웅크린 채 밤을 보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우산을 쓰고 급하게 걸어갔을 뿐 진우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진우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모집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고모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모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저예요. 진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진우는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고모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새벽에? 저예요, 진우예요. 고모, 문 열어주세요. 문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누군지 확인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모, 밤새 밖에서 잤어요. 너무 추워요.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고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어제 다 끝난 일이야.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그릇도 안 깨뜨리고 말도 잘 들을게요. 진우가 문에 기대며 애원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고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모의 말투에서 조금의 여지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고모, 제발이요. 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진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진우에게 절망만을 안겨주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고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이 집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모. 진우가 마지막으로 불러봤지만 이미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마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10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진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파출소 김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김 경찰관은 순찰을 돌다가 대문 앞에서 우는 진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김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김 경찰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모가 저를 안 받아줘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진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김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밤새 밖에서 지낸 거야?
네. 갈 곳이 없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경찰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진우처럼 어린 아이의 경우는 더욱 그랬어요. 일단 파출소로 가자. 젖은 옷부터 갈아입고 따뜻한 걸 좀 먹어. 김 경찰관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진우는 따뜻한 차와 빵을 얻어먹었습니다. 김 경찰관이 가져온 작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우야, 다른 친척은 정말 없니? 김 경찰관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없어요. 고모 말고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김 경찰관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동보호기관에 연락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진우야, 일단 임시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거기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김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아원이야. 거기에는 너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혼자가 아니야. 김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고아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김 경찰관은 진우를 시립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낡은 건물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구나.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진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진우입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우야. 여기서 이제 생활하게 될 거야.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김 경찰관은 진우를 원장 선생님께 맡기고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내거라, 진우야. 여기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진우는 김 경찰관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는 진우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진우가 배정받은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었고 진우는 한쪽 아래쪽 침대를 배정받았어요. 첫날 저녁 진우는 새로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진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처음 며칠 동안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과 앞으로의 막막함이었어요. 진우의 룸메이트인 상철이가 고아원 생활의 현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는 18살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해. 그때까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10살인데 앞으로 8년 후에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홀로 서야 하는 것이었어요.
진우는 그날부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숙제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혼자 공부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진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은 점점 올라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진우의 고민은 더욱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와 생활비 문제였어요. 고아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의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원장 선생님께는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일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실 것이 뻔했거든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새벽 신문 배달이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가득 싣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져도 참았습니다. 꼬마야, 이런 추운 날에 고생이 많다. 가끔 일찍 일어나는 어른들이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용돈 수준이었지만 진우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번 첫 돈이었거든요. 진우는 그 돈을 고이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배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우는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 나섰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무거운 것까지 들어야 하나? 슈퍼마켓 사장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일을 맡겨주었어요. 쌀포대와 음료수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진우의 작은 체구에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시간당 2,00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진우는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을 씻어내는 일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세제 때문에 손이 거칠어져도 계속했습니다. 애가 참 부지런하네. 중국집 사장이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길래 이런 일까지 시키나? 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아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하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는 일도 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했지만 1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너 또 왔구나. 경비 아저씨가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매주 와서 고생하는구나.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네, 괜찮다고 하셨어요. 진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진우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동급생들의 시선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우 왜 저런 일까지 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부모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른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애가 벌써부터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우리랑은 다른 애야. 불쌍하긴 하지만 말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고 용돈을 받고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진우의 손을 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진우야. 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상처도 많고. 진우는 당황했어요. 설거지와 물건 나르는 일 때문에
손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냥 집안일 도와드리다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집안일? 이 정도로? 친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학교에서는 최대한 티가 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면 반창고로 가리고 피곤해도 표시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진우의 고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학원비와 참고서가 그리고 대학 준비비까지 마련해야 했거든요. 진우는 새벽 신문 배달에 이어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쉰 후 편의점으로 가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학생,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진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 꼬마야. 내가 여기서 뭐해? 하며 시비를 걸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 하하, 웃기네. 애가 벌써부터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해 줄 사람도 아니었고 괜히 말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애가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취한 손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진우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정작 진우가 자립하려고 노력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접시를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우는 이런 식으로 버텼습니다. 성적은 반에서 항상 1위 등을 유지했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가끔 수업 시간에 조는 일이 있었지만 시험 성적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입시 준비를 했어요. 학원은 다닐 수 없었지만 혼자서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진우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이 힘겨운 생활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대학교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서울에 있는 기숙사로 이사를 했어요. 고아원을 떠나는 날 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상철이는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형, 꼭 성공해서 우리 같은 애들 도와줘.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때부터 8년 동안 살았던 고아원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대학 생활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같은 과학생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정 출신이었고 진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진우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산을 하면서 진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학생이군요? 그분이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입니다. 그분은 진우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가셨습니다. 진우는 그저 친절한 손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간단한 물건을 사고 진우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그분이 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을 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진우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무역회사 월드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강대윤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명함을 보니 정말 큰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왜 저 같은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제 자신이 생각났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학생을 며칠 관찰해 보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 대표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해외 지사로 파견도 가능합니다. 강 대표의 제안은 진우에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진우는 흥미진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경험이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경험은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열정이에요. 학생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보입니다. 강 대표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진우는 대학 2학년부터 강 대표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류 정리나 번역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영어가 부족했지만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몇 달 후 강 대표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미국 지사에서 일해볼 생각 있나요? 미국이요? 진우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1년 정도 현지에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대학에서 경영학 과정도 수강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해외 유학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도 학생을 믿고 있어요. 강 대표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사로 파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언어의 벽이 높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진우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중요한 계약서 번역에서 오역을 해서 거래가 무산될 뻔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진우를 차갑게 대했어요. 한국에서 온 인턴이 또 실수했네. 동료 직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경험 없는 애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 다른 직원도 불평했어요.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강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업무 관련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현지 직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도 진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발표 중에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지사장이 진우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에 보고해야겠어. 진우는 절망적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시간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강 대표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다시 힘을 냈어요.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문화까지 공부했어요.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현지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클라이언트들도 진우의 성실함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정말 많이 늘었네. 처음에 차갑게 대했던 동료가 인정해 주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좋은 인재를 보냈구나. 지사장도 진우를 칭찬했습니다. 1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감각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강 대표가 진우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더 큰 일을 맡겨볼 수 있겠어요. 진우는 강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만약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진우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강 대표의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되어 국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진우는 몇 년 더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 드디어 독립을 결심했어요. 강 대표에게 사표를 내는 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창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 대표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드리죠. 그렇게 진우는 GK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진우는 직접 공장을 돌아다니며 좋은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품질 좋은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사업 시작 3년째 진우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었어요. 진우는 과감하게 베트남과 태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성공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우의 회사는 매년 2배씩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진우는 놀라운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현지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브랜드 마케팅까지 담당했어요. 또한 현지 직원들을 직접 교육하여 한국식 서비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진우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섰고 연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진우를 젊은 CEO로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출신에서 연매출 1,000억 CEO로 성장한 진우 회장의 놀라운 성공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진우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회사를 글로벌 종합상사로 키우고 싶었어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개발, 제조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진우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시작했어요. 국내의 중소제조업체들을 인수하여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진우는 큰 도박을 걸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회사 자금의 절반을 투입한 것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진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 진우의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연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진우가 35살이 되던 해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그룹에서 인수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물류회사, IT 기업,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라 그룹 회장의 위치에 올라섰어요. 40살이 되던 해 진우는 마침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GK그룹은 무역, 제조, 물류, IT, 부동산까지 아우르는 종합기업 집단이 되었어요. 진우는 최연소 그룹 회장으로 경제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GK그룹 진우 회장, 고아원 출신 최연소 재벌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어요. 방송에서도 연일 진우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20년 전 장마철에 고모집에서 쫓겨난 고아,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보도했어요. 이 소식은 진우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에도 전해졌습니다. 고모가 살고 있는 그 좁은 골목에까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진우 맞나? 맞아. 고신의 조카 말이야. 그때 쫓겨나던 그 애. 세상에 그 애가 재벌이 되었다고? 고모집 앞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궁금해하는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고급 승용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흰색 벤츠, 은색 BMW까지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고급차들이 좁은 골목에 줄지어 주차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들은 고모집 문 앞에서 서성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동네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진우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 같은데
혹시 옛날 은혜를 갚으러 온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추측했어요. 고모는 집 안에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20년 전에 자신이 내쫓았던 그 어린 조카가 정말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고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우가 성공한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기억나니까요. 고급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고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진우 군의 고모님이십니까?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GK그룹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이곳에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셔서 미리 왔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진우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 작고 약했던 조카가 이제는 재벌 회장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은 온통 난리였어요.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고급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 동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고모의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고모는 혼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어들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고모의 자녀들도 각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취업을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자신이 내쫓았던 조카가 재벌이 되어 돌아온다니 고모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작고 약했던 진우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일까요? 엄마,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취업 준비 중인 큰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와 물어봤습니다. 진우가 온다고 하네.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우? 누구요, 그게? 너 어릴 때 여기서 같이 살던 진우 기억 안 나니? 내 사촌 형. 민수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아, 그 형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애가 재벌이 되었다고 하네. 뉴스에도 나왔어. 고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형이 재벌이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골목 입구에 또 다른 고급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차였어요. 검은색 마이바흐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진우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고모 집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진우의 경호원들이 거리를 유지시켰어요. 진우는 천천히 걸어서 고모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진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마주쳤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고모. 진우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키도 훨씬 크고 어깨도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하고 불안한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 고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진우가 물어봤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그 톤에는 예의라기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들어와.
고모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예전과 똑같이 좁고 낡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가구들도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차가운 시선으로 둘러봤습니다. 많이 변하지 않았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고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우의 말투와 태도에서 예전의 그 어린 조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앉아라. 아니, 앉으세요. 고모가 말을 고쳐 말했습니다. 진우가 워낙 다른 분위기여서 반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모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 힘들긴 하지만.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힘들다고 하셨나요? 진우가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고모는 진우의 표정을 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진우야.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요? 진우가 고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고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우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고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때 말씀이시군요. 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날 장마 속에서 절 내쫓던 그 얼굴이,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우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야, 그때는 정말. 고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접시 하나 깨뜨렸다고 하셨죠. 진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실수였는데 말이에요. 미안해, 진우야. 정말 미안해. 고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는군요. 20년이 지나서 말이에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이에요? 진우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구나. 많이 컸네. 형, 정말 재벌이 된 거예요? 민수가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그런 셈이지.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와,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민수가 순수하게 궁금해했습니다. 진우는 민수를 보며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열심히 살았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 고모는 진우의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를 그런 상황으로 내몬 것이었으니까요.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했어. 고모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고모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거든요. 고모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뭔 말이야? 제가 성공한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진우가 물어봤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하고 싶어서였어요. 진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어서 떨고 있을 때 다짐했거든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고. 고모는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진우의 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모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20년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고모를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어서 떨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고모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고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살기 힘드셨다고요? 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10살이었어요. 갈 곳도 없는 10살짜리를 장마철에 내쫓으셨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면서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도 해외에서 혼자 고생할 때도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돌아와서 그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내가?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고모를 돌아봤어요. 네, 대가예요.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죠. 그때 진우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고모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서류를 펼쳐 고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고모는 서류를 보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거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집과 고모가 운영하시는 가게, 그리고 이 일대 건물들의 소유권이 모두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한 달 전에 매입했어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말이죠.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제 건물에서 나가셔야 해요. 진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고모가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고모는 무릎이 꺾였어요. 정말로 진우가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제발.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고모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고모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진우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일을 알고 있니? 그때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사정이 어려우셨으니까. 민수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살짜리 고아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진우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그것은 퇴거 통지서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게. 용서해줘. 고모는 정말로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당당하게 어린 조카를 내쫓았던 그 고모가 이제는 그 조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뭘 원하는 거야? 고모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모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진우가 그날 밤 고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제 제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고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돌려드려야죠. 진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실 차례입니다. 민수가 화를 냈어요. 형, 이건 너무해요. 복수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우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무하다고? 그럼 20년 전에 내 어머니가 한 일은 뭐였지?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달라? 진우가 되물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절차도 정당해요. 저는 단지 제 소유의 건물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고모가 다시 일어나서 진우에게 매달렸어요. 진우야, 제발. 내가 어떻게든 사과할게. 뭘 원하든지 할게. 사과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나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고모가 필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고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모는 그때 저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셨나요? 진우야. 저는 그날 밤 고모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실수 안 하겠다고. 하지만 고모는 들어주지 않으셨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똑같이 느껴보세요. 진우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절망감이 어떤 건지,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에요. 진우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진우가 문을 향해 걸어갔을 때 고모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진우야, 너도 이렇게 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진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지 오래예요. 진우가 집을 나선 후 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니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이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를 실행에 옮겼지만 왜인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고모 집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민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사촌 동생이 이제는 실업자가 되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진우의 비서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민수 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충격을 받으셔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계셔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갈 곳도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라도 벌을 받을게요.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봐주세요. 진우는 무릎 꿇은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순간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그때의 자신 말이에요. 일어나. 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 미래까지 망칠 생각은 없어. 네. 민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는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우리 회사 채용 공고야. 내가 지원해봐. 정말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거야. 연고는 없다고 생각해. 진우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는 원래 살던 집에 계셔도 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해. 시세대로 말이야.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돈을 낼 여력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야.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고모를 용서한 건 아니야. 진우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혼자 고모 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멀리서 바라보니 고모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고모는 진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야. 고모가 조심스럽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을 거예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계속 여기 사셔도 돼요. 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진우야. 고마워할 것 없어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셔야 해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꼭 그럴게.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응? 저는 고모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민수는 죄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고모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단호함만이 있었어요. 진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다행이야.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시는군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고모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고? 그날 밤 고모가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모 덕분에 복수심을 키울 수 있었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차가운 행동이 조카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침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 고모가 대답했습니다. 장마철. 진우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20년 전 그날도 이런 장마철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차로 돌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모를 돌아봤어요.
고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지 물어봐. 그날 밤 정말 후회 안 하셨어요? 10살짜리를 그런 빗속에 내보내고 말이에요. 고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 너를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모의 대답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셨으면서도 저를 찾지 않으셨네요. 무슨 면목으로.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어. 고모가 울먹였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말이에요. 상처는 깊었지만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이네요. 진우는 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백미러로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서 진우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진우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려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저 멀리 서쪽 하늘에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아갈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